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인방송 용식에 간다의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용식에 간다가 비행기 유튜브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로운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뭡니까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이렇게 방문하는 김에 이렇게 자리가 되었는데 항상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가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한 78, 9년 7년도 정도 됐을 때 장기표 어르신을 제가 명성을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를 위해서 인사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저 장기표입니다. 지금은 이 국민의힘 이 김해시을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이분이 대선 내년 3월 9일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제가 나섰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조정식 회장님이 진행하는 말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유튜브 방송에 제가 초청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로서는 보람이 있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용식 회장님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공부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알기로는 그 후보님께서 제 편하게 후보님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좌파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 진보 성향의 분인데 어째서 그 보수 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국민과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죠. 국회의원들도 제법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동기와 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흔히들 저는 운동권 출신이죠. 말하자면 이 운동권 출신들을 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친북 좌파적인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이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서 친북 좌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친북 좌파적인 성격을 아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권 할 때도 민주화 운동 할 때도 친북 인민이 굶어 죽게 생긴 나라를 우리가 지지하거나 또는 칭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이 국민의힘에 제가 동참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이 정부가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또 국가안보적으로 교육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총체적 파탄을 가고 초래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 이 위선의 격치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이 불륜이라고 이 위선의 격치거든요. 이 위선의 격치를 나타내 보인 사람이 조국 씨입니다. 조국. 그런데 이 위선의 격치인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뉴욕 타임즈지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말로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유명한 사전이 있는데 이 브리타니카 사전이라고 아마 이 브리타니카 사전에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올라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데 정권을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말하면 이 문재인 정부를 이 말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총결집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게 힘을 보태서 정권 교체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사실 지난날 민주화 운동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식정보사회 디지털 시대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한 새로운 문명 시대에 정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해서 제가 가히 정말 제대로 된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 두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 문제는 제가 너무 말이 길었으니까 좀 차츰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노점상 특히.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우리 강제 영업 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급할 것이라는 식의 약속을 했지만은도 그 당정이 이렇게 어긋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뭐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서 그렇게 뭐 최성재 의원이 천막 당사를 치고 단식도 했지만은 또 무산되고 지금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으로 이렇게 대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정말 무능하고 교활합니다. 무능하면서도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몇 가지 우선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다 일정한 정도의 재난을 겪고 피해도 봤지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큰 돈 벌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니 재난을 재난 뭐 평소에도 다 재난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재난을 특별히 많이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이게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요, 걸핏하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요, 득표 전략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이용해가지고 득표 전략 한 거고, 작년에 4.15 총선 직전에 그 지급한 거, 그 완전히 매표 작전 아니잖아요. 매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요, 이 조금 전에 소급 적용 그러는데, 소급 적용만 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 재난지원금을 어쩌다가 한 번씩 제1차, 2차, 지금은 또 뭐 5차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급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몇 프로 주느냐, 전 국민이냐, 아니냐, 얼마나 떠들어 됩니까? 얼마나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재난 당한 것의 100%는 지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매출을 산정해가지고 뭐 70%면 70%, 60%면 60%, 그리고 매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외국에는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재난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정치쇼, 국민들이 갖고 노는 농락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요, 전액, 즉 손실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을. 우리는 설사 전액을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출 산출이 정상화가 다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몇 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돼야 되지. 이거는 무슨 걸핏하면 전 국민이냐 아니냐, 70%냐, 80%냐, 85%냐, 난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급, 그것도 마찬가지. 소급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소급된 면이 있죠. 네. 이때까지 손해보니까. 그러나 그 말이 나올 때는 소급까지도, 즉, 전에 겪은 까지도 내락할 정도면 앞으로라도 좀 후급, 이런 덜 착오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정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기적이지 않고 명절 가까이 오면 한 번씩 가다가 또 소동 부려가지고 뭐 추석 전이니 설 전이니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즘요 자영업자들 특히 요식업 이 식당 하는 분들 죽을 지경입니다. 식당만이 아니죠. 카페라든지 헬스클럽 다요. 예. 문 닫아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명씩, 저녁에 2명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낮에는 4명까지 되는데, 저녁에는 뭐 코로나가 저녁인 줄 압니까? 이게 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서울이나 이 부산 같은 데 지하철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까? 그거는 코로나 안 옮십니까? 그 다음에 또 사무실 같은데 50명, 100명씩 근무하는 데는 그거는 코로나 전염이 안 됩니까? 완전히 이거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 방역이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방역을 보고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독재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조치를 이제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이 2명씩 하는 거, 4명씩 하는 거,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이 코로나하고 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해가지고 죽고 굶어 죽겠는데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다른 이 서유럽 나라들, 특히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방역 안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또 재난지원금이든 희망회복자금이든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 뭐 영세자영업자라든가 면세자업자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증빙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뭐고 하면은 평소에 중기부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산업 조항 분석이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면은 실질적으로 재난이 언제든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재난이 올 수 있으면 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못하니까 불평불만만 쌓이고 이게 정치 방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8월 20일 그정 애초에 4차 이게 해놔놓고 지금 8월 16일로 또 이렇게 앞당기거든. 한 4일 앞당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15 강복절 집회라든가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놓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걸 차단하지 않는 건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주로요 행정 편의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저거 안 다칠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 그 전산화가 이미 다 돼 있으면 모르는데, 전산화돼 말이 이제 소상공인이지 실제로는 자영업 구멍가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무슨 놈의 이제 통계가 딱 돼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이거요 세금 내락하는 대로 다 내고는요 버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는 이 보상을 해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는 그 자료에만 기초해서 하다가 보면 아예도 사각지대, 즉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곳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정부가 실제로 피해 입은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여당에서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가 비율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폐업이 줄을 잇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게 제도적이나 법적이나 이런 정책이 뒷받침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중산층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소상공인들을 중산층이라 했다니까 산업화 과정에서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비민층으로 전략해가지고 그럼요. 결국은 경제적 이익에 의해 가지고 극단적 선택도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그 우리 당기표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만약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요,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 게 없고, 직장에서 50대도 안 돼가지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게 여는 겁니다. 식당 여는 겁니다. 요즘 식당보다도 커피숍이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이 OECD 국가 평균은 약 한 자영업자 비율이 한 15% 전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36%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 자영업자들이 서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 예를 들자면은 그 카드 수수료 같은 거 있습니까? 이 카드 회사만 득보는 거예요. 이걸 획기적으로는 저는 매출의 3%도 있었잖아요. 요즘 떨어졌지만은 매출의 3%라는 게 이게 5%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5%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익도 그래 될똥말똥인데 카드가 하나가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 장치도 있지만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국민들이요. 직장 떨어지면은 자영업자로 안 가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계속 자영업자만 다 나오면 이 자영업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확립해가지고 퇴직을 하면 이 국민연금이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니나 내나 전부 다 식당 차리고 커피점 차리고 헬스클럽 차리고 이런 식으로 안 가도 될 수 있는 국가 운영을 해야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 자영업도 그렇지만 이제 소상공인들 아니습니까? 또 이게 또 중소기업도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화를 해가지고 너무 재벌 기업이 이걸 요즘 전부 다 재벌 기업이 다 해쁩니다. 구멍가게까지 다 해쁘지 않습니까? 빵집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실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뭐 30몇 프로 확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로 지금 바뀌고 자영업자가 영세 노점상으로 내지는 노숙자, 백수, 그렇게 지금 세상에 실업자, 그렇지, 실업자가 백수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정부가요, 내가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진짜 정말 죽게 생기는 데는 코로나보다도요, 코로나도 뭐 더 그렇지, 코로나는 뭐 장사를 못하니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에 2017년도에는 뭐 9%가 올리고 2018년도에는 16.9%가 이래 올려가지고 2년 사이에 29% 올렸습니다. 2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2018년 4, 4분기에 통계를 보면, 즉,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렸던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 일부 소득 1분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득이 무려 3% 정도가 떨어졌어요. 소득이. 임금 소득이. 그지. 임금 소득은 36%, 근로 소득은 36% 떨어져.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거는 빈곤층을 위한 거 아니냐. 즉, 소득 하위 계층들을 위한 게 아니냐.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고 근로 소득은요, 36%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요, 직원 5명 채용하던 사람들은 2명 해고하고 2명 쓰거나 1명 쓰던 사람들은 가족 경영 해보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늘어나 버리니까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돼 보니까 근로소득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36%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위 소득 5분이라 그러는데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가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도 약 3%가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폐업하거나 완전히 장사 안 되도록 만들고 고소득자, 고임금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을 더 올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그 노조에 지금 청구 기대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것도 이제 부족해갖고 사회 변혁을 한다 해가 10월 3일인가 해갖고 대규모 집회를 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사회 변혁이 아니고 이거는 뭐 쿠데타 비슷한 이런 그 같아요. 기분이.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요. 예. 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에 나와서 뭐 대선 나오기도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이 민주노총 말하자면 규탄대회를 규탄 국민대회를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제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만국 칠적을 규정했어요. 만국 칠적. 1번이 뭐냐? 민주노총입니다. 2번이 정교조입니다. 3번이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는 대깨문. 4번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그다음에 5번째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 그리고 또 6번째가 이 주사파. 만국 칠조입니까? 질적. 적이지. 적. 요즘 계속 소통관에서 하는 거. 기자회견 그리고 하시고. 미친 집값. 예. 이 집값이요. 아파트요. 한 30평 전후 되는 것이요. 한 25억 내지 30억 합니다. 이게 미친 게 아닙니까, 이거? 집이요. 이 집이 중요하거든요. 집이 미치니까 사람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노총, 이 정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이 탈원전, 그리고 이 주사파. 내가 이걸 만국 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1적이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때문에요. 청년 실업이 생깁니다. 왜?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에 대기업에서 해고를 못하니까 신규 채용을 못하거든요. 젊은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죠. 민주노총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깁니다. 민주노총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집니다. 왜? 본 회사, 현대자동차나 대우제수나 이런 데서 고임금을 줘야 되니까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니까 납품업체 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요, 대한민국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민주노총의 이 해악을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척결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민주노총의 해악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 장기표는 그걸 제대로 상대를 알아요. 그럼요. 상대를. 그럼 두 번째로는 용기가 있어야 돼. 역대 정부 맨날 뭐 기종노조 이렇게 말만 했지 용기가 없거든요. 저 장기표는 이걸 혁파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주노총의 해악을 방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방송이 너무 길고 또 시청자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1부, 2부로 지금 제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후보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번에 그 민노총이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8,000명 정도. 그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깜깜무소식인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오직 마음이 그 급했으면은 그것도 방역을 지키기, 준수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자를 경찰에서 불러가고 조사하고 공갈 협박 비슷하고 물론 법이 어떤 법에 적용을 했는가는 모르지만은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법이라는 게 그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여러 가지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후보님이 바랬던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이 국민의 기본권을요, 제한할 수가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것은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는요, 국민의 기본권 중에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왜? 그것에 기초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하면 안 되는데, 그 차량 드라이브 스루 있잖아요. 혼자 차 타고 한 겁니다. 이는 방역 수칙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차에서 차로 뭐 그렇지. 코로나 균이 뭐 들어갑니까? 러시아오 보이지 이 차가 많이 있으면 밀린다는 거 보이지. 교통 방해는 되겠지. 예, 뭐 교통 방어도 근데 안 되는 또 야간에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게 악용 아닙니까? 악용하는 겁니다. 그럼 더욱이 민주노총은요 8,000명 거기다 또 원주까지 가는 원정 시위까지 하는데 제대로 지금 조사도 못합니다. 국무총리요 김부겸 씨는 김부겸 국무총리는요 민주노총 위원장만으로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이런 정권입니다. 이게 그냥 민주노총의 해악에 대해서 그럼 민노총은 그럼 코로나를 안 무서워하니? 근데 사실은 그 민노총 말이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리가 있어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왜? 일리가 있어. 아니 지하철에 이렇게는 빽빽하게 생겼는데 왜 우리 집회 못하게 하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도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뭐 한 보름 지내가지고 뭐 양영수 뭐 민노총 위원장 소환한다 하는데 지금 소환도 못 하고요. 엉망입니다, 엉망.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백신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일부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벼운 질문 우리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복리 향상 앞으로 향후에 대통령 되시면은 치열한 또 경쟁 속에서 또 이렇게 보수의 결집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모든 게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정권 이게 코로나의 진실과 거짓도 밝히려 하면은 그렇고 또 민노총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 7대 공적이라는 공적이래 망국 칠적. 그러니까 망국 칠적 이거 척결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척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권 교체가 돼야 필이 돼야만이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정권 장기주 교체 부모님이 대통령 되셔야 이게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지지율이 좀 낮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 2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